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년 동안 우리 부동산학개론 같이 공부할 이동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교시는 우리 부원장님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과목이 네, 부동산학 개론이죠. 이 부동산학 개론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1차 과목이고요. 1차 과목이고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개론입니다. 그리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이제 민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1월, 12월 달은 입문 과정인데 이 입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기본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 우리 기초 입문 과정은 뭐 깊은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1, 2월 달에 우리가 기본 과정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2022년도에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여기 한번 봐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개사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쉽다고 그러던가요? 어렵다고 그러던가요? 어렵다고 그러던가요? 뭐 아무 말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렇게 뭐 합격률이 높지 않구나, 뭐 시험이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60점만 넘기면 돼요. 평균 60점만.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붙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냥 같이 도와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전부 다 합격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아시겠죠?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렵지 않다 일단. 시험을 너무 어렵게 봐버리면 내가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내 이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데 왜 사람들은 시험을 어렵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시험은 쉬운데 합격하는 사람은 작단 말이야. 그럼 원인이 있겠죠. 그죠? 원인이 있어요. 일단 시험은 문제가 아니야. 시험은 잘못이 없어. 그럼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개사 시험을 어떤 시험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한 두세 달 정도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5, 6월 달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단 학원에 빨리 오셨기 때문에 그건 참 잘하신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일찍 왔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두 번째는요, 포기를 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공부 과정이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거든요. 학원에 매일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 한 40% 이상이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포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합격을 못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는 자기가 포기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시험이 어렵다 이런 또 퍼들을 헛소문을 좀 이렇게 퍼뜨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첫 번째, 학원에 빨리 오고 포기하지 마라. 자, 세 번째는요, 공부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 뭐 부동산 학 개론에 대한 뭐 거창한 논문을 쓰러 온 건 아니죠. 학원에 공부하러 온 이유가 뭡니까? 합격하려고.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럼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몇 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렇죠. 6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70점 이상을 받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높은 점수 다 받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학원에 공부하러 온 이유는 합격하러 온 거예요. 그럼 공부도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라는 건 뭡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얘는 시험에 나온대. 근데 내가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여긴 얘는.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이 포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60점만 넘기면 되죠.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야. 경쟁하는 시험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경쟁자가 나는 이걸 모르는데 경쟁자가 이걸 알아버리잖아. 그럼 나는 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저는 축복받은 시험이라 그래. 애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만 공부하면 되지, 굳이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를 막 알려고, 그걸 알면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만 잘 정리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 실력자인 거야. 맞아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뭐 어차피 어려운 거 할 마음도 없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5월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좀 어려운 걸 자꾸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하는 거 계속 하기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처음 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할 때 잊어먹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 자신감은 갖되 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기본은 충실해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기본을 묻습니다. 깊이 있는 걸 묻는 게 아니야. 특히 우리 학개론은 이름부터가 개론이죠. 개론, 원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개괄적인 거, 기초적인 부분, 이걸 묻는 게 개론이고 원론이거든요. 그럼 개론, 원론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깊이 들어간 강론 위주의 공부식으로 해버리면 힘들다는 겁니다. 꼭 잊어먹지 마세요.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제가 수시로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1년 동안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 학개론은 누굴 믿어? 나를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배신하지 않는다. 합격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책도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 그냥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 아시겠습니까? 책을 10권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한 권의 책을 10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 학계를,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논문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논문을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봐야 돼.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주장 다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공부 아니야. 그냥 한 책을 5번, 10번 보는 게 훨씬 좋아. 10권 볼 생각하지 마세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사람의 강의를 꾸준히 듣는 게 좋아요. 그게 합격 방법이야. 방황하면 안 돼. 딱 정해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왜 우리 시험 몇 점만 넘기면 되니까? 그렇지.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공부는 90점 받는 시험은 90점 받는 공부 방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한 것만 보란 얘기 안 해요. 그때는 책 많이 봐야 돼.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험은 시험에 나올 게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잘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근데 말이 쉽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는 거는 왜 포기를 할까요? 힘들어서 포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힘들까요?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딱 지금 공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에 불타 있단 말이야. 열심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지금은. 처음부터 너무 진을 빼버리면 나중 되면 힘듭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겠죠.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야? 그러면 계획은 1시간만 세우세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라 그래가지고 2시간이라는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잘 실천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1시간만 짜라고요. 그럼 1시간은 할 수 있겠네? 맞아? 사람은 작은 성취가 중요해. 작은 성취를 통해서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못하면 포기하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개는 것부터 하는 사람들은 그 이불 갠 걸 보면서 내가 조그만 성취를 했구나.
이게 반복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계획 세울 때마다 실패하고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나라는 인간이 그렇지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포기하고 싶어 합니까? 힘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힘든 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개강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얘기 또 합니다. 1월 달 되면 또 개강 또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들으시면 돼요. 자, 저도 이거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 땅에 가시나무를 심으면 그 땅에서 뭐가 납니까? 가시나무가 나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가 납니까? 사과나무가 나겠죠. 여러분, 가시나무가 좋아요? 사과나무가 좋아요? 사과나무가 좋죠. 하지만 토지는 가시나무가 좋은지 사과나무가 좋은지 선악을 구별 못합니다. 토지는. 그냥 주인이 가시나무를 심으니까 가시나무를 보내주는 거고 사과나무를 심으니까 사과나무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뇌도 똑같습니다. 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입니다. 잠재의식이라 부르죠. 인간의 의식도 주인이 좋은 생각을 자꾸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나쁜 걸 자꾸 심으면 결과가 어떤 게 나온다?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나쁜 걸 심었는데 좋은 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전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1년 동안 좋은 생각해야 돼? 나쁜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 여기서 좋은 생각이란 나는 합격한다는 겁니다. 불합격을 항상 생각하면 안 되고 합격을 의심하면 안 돼. 한 1초라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아, 합격할 수 있을까? 또 옆에서 이상한 속삭임들이 들어와. 너 공부 그거 왜 하니? 요즘 중개사들 잘 안 된다던데.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내가 뭐 사람은 있잖아요. 뭔가 뜻을 세우고 큰일 하려고 그러면 방해 세력이 꼭 생겨요. 세상 섭리가 그래.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 버려야 돼요. 항상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시겠죠? 그럼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나는 합격한다를 외칩니다. 남들 없는 데 가가지고 보는 데서 한번 외치면 좀 부끄러우니까 아침에 입 닦을 때, 점심 식사하고 입 닦을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입 닦을 때 나는 올해 꼭 합격하겠다. 이거를 최소한 3번 외칩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좀 뭔가 큰 효과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제 말 믿어야 돼요. 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또 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 한 펴 볼까요? 이 부동산학 개론은요,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동산학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뭐 하셔도 되고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크게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보통 2-3문제 나오고요. 여기서는 7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강론 파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1월달 되면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할 거거든요. 여기 총론 부분.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책을 한번 펴볼게요. 자, 책을 펴보시면 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칠판에 필기를 좀 하거든요. 제가 하는 필기는 가능하면 노트에 필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책에 있더라도 좀 필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 1절 보시면 그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의의가 아니고요. 그게 부동산 학의 의의예요. 네. 자, 그럼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 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가 봐요. 부동산 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개론은요, 개론뿐만 아니라 우리 중개사 시험은 정의가 참 중요해. 용어의 정의. 자,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이야. 그럼 객관식을 공부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는 항상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 시험은 객관식인데 주관식처럼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 시험 객관식이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용어의 뜻이 중요하다 그랬죠. 용어의 뜻을 정의할 때 그냥 여러분 편할 대로 내려버리세요. 책 있는데 그대로 외울 날 필요 없다고요? 그럼 부동산 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뭐 공부인가 봐요. 그죠? 그렇게 알면 돼요. 부동산 학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있나요? 자, 그 밑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있죠. 거기를 이렇게 네모를 딱 이렇게 하세요. 네모를. 제가 앞으로 이 입문서뿐만 아니라 기본서로 공부를 할 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공부할 때 시험에 맞는 공부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올 거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책에다가 우리가 봐야 될 거를 체크해 드립니다. 책에다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별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모를 해요. 네모. 근데 그 알아야 될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별표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약속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네모하라고 그랬죠. 이거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별표도 하나 해볼까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야.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학이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가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여러분, 종합과학이 뭘까요? 뭐 종합이란 뜻이 뭐예요? 종합, 뭐 합쳐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그 부동산학 안에 여러 학문들이 모여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법학, 경영학, 경제학, 건축학 이런 여러 학문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과학. 두 번째.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이 부동산학 있잖아요. 이 부동산학은 인간이 관련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학은 인간이 꼭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인간과 관계없는 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응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있거든요. 반대말.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건 반대란 뜻입니다. 순수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은요, 목적이 진리 탐구야. 단순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들을 순수과학, 순수학문이라 그래. 그럼 응용과학, 응용학문은 뭐냐면 이러한 학문을 인간 생활에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인간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줄까 하고 인간 생활에 적용하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학은 무슨 학문이라고요? 응용과학, 인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일까요? 순수과학은 아닐까요? 아니겠죠. 반대니까. 맞아요? 남자라는 얘기는 여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의 반대말은 자연과학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사회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 사회를 연구한 학문이 된 말이죠. 인간과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있죠. 거기에 대한 연구라는 게 사회과학이란 말이야. 그럼 자연과학은 뭐냐면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화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사회과학이고
순수과학, 자연과학은 아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구체적 학문입니다. 구체적 학문. 구체적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의 반대는요, 추상적이에요. 그럼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의 반대가 뭐라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시험에서 구체적의 반대가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지만 이걸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구체적의 반대가 뭐라고요? 추상적. 그럼 추상적의 반대도 뭘까요? 구체적. 반대.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 학문이다. 하지만 순수, 자연,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의 3대 측면입니다. 부동산의 3대 측면. 여기서 측면이라는 것은 관점이라 보면 돼요. 부동산의 세 가지 관점. 자, 우리 인간 있죠? 여기 어떤 사람이 한 분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평가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고 평가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사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외모겠네. 외모. 아, 키도 크고 잘생겼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안경을 꼈구나. 이런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죠, 일단.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뭐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볼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과연 연봉이 얼마나 될까? 또는 이 사람의 집안 배경, 친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죠. 또 뭐 검사라든지 이렇게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정가 조회를 해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때 봐야 되는 관점이 여러 개 있듯이 부동산을 우리가 이 부동산이 뭐야? 이렇게 볼 때도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를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법률적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경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은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별표까지 안 했죠. 외울 보니까 딱 외울 부분이다, 그죠? 이거 지금도 외우면 안 돼요. 지금도 외우지 마세요. 아, 이게 중요하다는 것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오늘 외우면 어떻게 돼? 내일 되면 잊어먹지 뭐. 내일 되면 잊어먹겠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는 나중에 외워도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냥 체크해 놓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있죠?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뭔지를 알아야 이 학계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험에 구구단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가려면 구구단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시험에 대놓고 안 물어보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이 기술적 측면이 뭐냐면 이게 유형의 측면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사람 볼 때 외모 보고 평가했죠. 자, 이 건물 앞에 하나 있어. 이 건물을 좀 평가해 보세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어떤 부동산이에요? 물어봤더니 5층짜리 빨간색 건물이네. 이게 기술적 측면이다 이 말입니다. 뭐를 보고?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구나. 지하 5층까지 있구나. 이게 기술적 측면. 오케이? 법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죠. 여기는 건축법상
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몇 프로야?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야. 이렇게 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법률적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은 뭐겠어요? 돈으로 보는 거야. 돈으로. 야, 저 100억 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적 측면에서 내린 부동산의 개념을 법률적 개념이라 그래. 경제적 측면에서 내린 부동산의 개념을 경제적 개념이라 그래요. 기술적 측면에서 내린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기술적 개념이라 그러죠. 그럼 얘도 당연히 유형이겠네요. 그럼 이 둘은 뭐겠어요? 얘 둘은 형태 가지고 내린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부동산을 정의 내릴 때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개념을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개념을 정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아까 우리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하나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듯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복합 개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 책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그 1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 그래가지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세요. 알아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정의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한 그러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복합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해요. 자, 밑에 제가 줄 한번 쳐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복합 개념 부동산 밑에 첫째 줄에 기술적 측면과 줄 치고 줄 쳤나요? 기술적 보이세요? 첫째 줄 끄트머리 있잖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밑에 첫째 줄 끝에 쳤습니까? 기술적 측면과 줄 쳤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법률적 경제적 측면 보이세요? 줄 치고요. 그리고 끝에 3대 측면을 동시에 고려 쳤어요? 그게 복합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요. 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게 뭘까? 알고 있다는 게. 알고 있다는 거는 말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야.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착각하는 거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가. 우리 시험은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분 동안 풀어야 돼. 두 과목을.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 자, 회사에서 있잖아요. 사장님이 여직원을 불렀어요. 그분 이름이 김영숙 씨라 그래 볼게요. 영숙 씨, 이 우편물 좀 우체국에 좀 보내고 오세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사장님이.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사장님 다시 불러요. 우체국 가는 길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 물어봤더니 대답을 바로 못해요.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본 것 같아요.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자 직원이 있어요. 남자 직원에게 똑같은 심부름을 시키면서 우체국이 어딘지 아나? 그랬더니 안 돼요. 어떻게 가야 돼? 그랬더니 여기서 나가가지고요. 왼쪽으로 꺾어서 쭉 가다 보면 빨간색 건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회전,
한 50m 가면 편의점이 나오는데 그 편의점 뒷건물이 우체국입니다. 누가 우체국에 빨리 갔다 올 것 같아요? 남자 직원이죠.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앞에 여자분처럼 공부하고 가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장에 가. 그래 나오니까 뭔가 또 안 것 같아. 본 것 같아 예전에. 그런데 답을 정확하게 못 찾아내. 그게 한 두세 개가 아리까리해. 이 길 갔다 여기 아닌가 봐. 이 길 같았는데. 또 이 길도 가보는 거야. 여기도 아닌가 본데. 헤매다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결국 못 찾고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거를 선별한다. 이 중요한 거야. 이게 합격 전략이란 말이야. 시험에 어디서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아낸다. 첫째. 그리고 걔만 집중적으로 팬다. 뭐가 될 때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왔지. 시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시간적으로. 자기가 초조하거든요. 쫓기듯이 공부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힘들어. 우린 지금부터 내가 안다는 얘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완벽하진 않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아닌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신용이라도 내보는 거야. 신용이라도. 신용이라도 내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제가 그렇다고 책 한 권을 다 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만? 잘 나오는 거. 꼭 알아야 될 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 개념을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 부른다? 복합 개념. 그럼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요, 시험장 가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딱 나버리잖아. 복합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요, 시험 지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말이 없네? 그럼 이상한데? X하고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 지문을 읽으면서 그 틀린 말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그랬는데 그 뒤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O다 X다. X거든. 근데 그 말이 없이 무슨 말이 막 적혀 있어. 그럼 수험생은 그걸 X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읽으면서요, 자기 머릿속에서 혹시 예전에 내가 본 적 있나? 이게 복합 개념이었나? 끄집어내려고 노력해요. 아까 이 여직원이 다른 데 가가지고 여기 맞나? 하면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돼. 복합 개념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와야 된다. 또는 3대 측면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대 측면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복합 개념이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이다. 어때요? 맞아요? 3대 측면이 뭔데? 그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3대 측면인 걸 알아야 된다고요. 출제자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동산의 3대 측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기억하라고요. 물론 시험은 이걸 다 적어줍니다만은.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거기 법률적 측면 있죠? 네모. 앞으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뭔지도 알아야 돼. 경제적 측면 네모. 기술적 측면 네모. 자, 그럼 경제적 측면 밑 옆에 보니까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말 보이세요? 그 줄칩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 한마디로 돈과 관계 있어. 어떤 사람한테 이 건물이 뭘로 보여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 건물 내한테는 자산으로 보이는데 이 건물은 사고 파는 상품이잖아. 이 건물은 내 사업 미천인 자본이야. 이렇게 보는 건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너 이 산이 뭘로 보여? 이 돈으로 보이는데 이게 골프장 지으면 죽이겠는데. 이 산이 뭘로 보여? 자연이잖아 이거. 있는 그대로 보죠. 산을 산 그대로 보잖아요. 이게 기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 밑에 보니까 뭐라 돼?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말 보입니까?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마. 나중에 외우면 돼. 나중에 다 알아 이거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는 기억해라.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는데 3대 측면이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부른다. 이거는 잊어먹지 마라 이 말이야. 오늘부터.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이 안에 디테일한 거, 자산, 자본 이런 거는 지금 굳이 외우려 그러지 말고 뭘로 힘들러 외우려 그래요. 한 열흘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 그러니까 외울 건 나중에 외워. 됐죠? 자, 그 다음. 주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 주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을 얘기해요. 그럼 경제 주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의 주인공. 개발 주체 그러면 개발 활동의 주인공.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 그러면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인공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적 주체예요. 공적 주체. 이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래요. 공공. 그러니까 공적 주체는 누구냐? 정부. 정부라는 거는 우리 행정부 있죠? 국토교통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전행정부 이런 것처럼 정부.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들. 이 공사는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한국도로공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공사. 이걸 공적 주체라 그러고 공공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을 제1섹터라고 그래요. 섹터라는 거는 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1부문 이 뜻이야. 공적 주체. 자, 두 번째는요. 사적 주체예요. 사적 주체. 이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럽니다. 민간. 그럼 사적 주체는 누가 있느냐? 개인, 기업, 조합. 네, 조합 조금 주의하시고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할 때 그 조합 있죠? 조합은 사적 주체이고 민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사적 주체와 민간은 제 몇 섹터일까요? 1 나왔으니까 2겠지 뭐. 그죠? 네. 제 2섹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적 주체인 민간을요. 시장이라고도 불러요. 시장. 사적 주체는 시장이다. 사적 주체와 민간을 뭐라고도 부른다? 시장? 시험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대화가 돼. 그럼 제가 앞으로 민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겠네? 그러면 민간 원리라는 말이나 시장 원리라는 말이나 같겠네?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정부야. 1섹터가 정부였잖아. 2섹터가 뭐였어요? 민간이었죠.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부하고 시장은 반대편에 서 있는 애들이다.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이 같이 뭘 할 수도 있거든요. 민간 합동개발 이런 거야.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뭘 할 수 있죠. 공공과 민간이 같이 경제활동을 할 때, 같이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얘는 몇 섹터일까요? 1, 2니까 제 3섹터가 되겠죠. 제가 최대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과정에서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 3섹터. 됐나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효율성이 뭡니까? 형평성이 뭡니까? 하는 건 우리 시험에서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다.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효율성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효율성이란 말 많이 쓰죠? 야, 너 시간 좀 효율적으로 써. 그죠? 너 돈 좀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요? 이 효율성은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효율성이에요. 여기서 한정된 거죠. 야, 공기 좀 효율적으로 써.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공기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그럼 이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자, 한정돼 있다는 거는 풍부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는 많이 쓸 수가 없죠. 부족한데 어떻게 많이 투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효율성은 최소를 투입해서 최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용해라. 이게 효율성이에요.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효율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집어넣는 거는 조금만 집어넣고 나오는 거는 많이 나와. 그럼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 이익이 극대화 되겠죠. 이윤이 최대화, 극대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은 이윤 극대화를 의미해요. 이윤 극대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걸 경제원리라 그래요. 이게 경제원리예요. 이게 시장원리예요. 우리 시장원리.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자, 그러면요, 조금 전에 경제 주체에 대해서 봤잖아요. 크게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있었죠. 그럼 이 효율성은 공적 주체가 중요시할까요? 사적 주체가 더 중요시할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 시장이란 글자가 있네. 시장이란 글자가 있네. 여기도 시장이란 글자가 있네. 얘 둘이 친한가 보네. 친하다, 그지? 우리 개론 공부할 때는 친한 애와 안 친한 애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효율성하고 누구하고 친해? 시장하고 친해? 민간하고 친하다고요. 그래서 시험 질문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효율성은 공공이 더 중요시한다, 민간이 더 중요시한다. 네, 민간 부문이 더 중요시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효율성이 뭔지는 좀 아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데 효율성이 뭔지도 모르고 수업을 듣는 거는 좀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많이 나오도록 하는 거구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효율성입니다.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효율성이 시장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시장론 할 때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장 원리라는 거는 있잖아요. 한마디로 경쟁이에요, 경쟁. 여러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쟁이 붙어졌을 때 그게 가능해요. 경쟁하지 않는 경쟁 사회는요, 이거 봐봐요.
채소를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만약에 한국 얀센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한 알에 10,000원짜리를 만들어냈어요. 한 알에 10,000원짜리를. 그랬더니 한국 화이자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야, 너희들 뭐하냐? 저기서 지금 약 만들어냈는데 너희들 뭐하는 거야? 막 뭐랬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 화이자 연구원들도 연구한다, 안 한다? 연구하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얀센에서 만든 10,000원짜리 약을 만드는 게 연구 목표일까? 걔들보다 효과도 더 좋고 가격이 더 싼 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일까요? 그렇죠. 그게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이 한 알에 8,000원짜리 만들어냈다고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고 있죠. 이게 효율성이다. 그래서 시장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야.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월해.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 사회는 도태된다고요. 우리 동물들도 약육강식을 통해서 우월한 종자들이 계속 유전자를 받아 물려나는 거 아닙니까? 경쟁을 통해서, 그죠? 그럼 봐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경쟁을 통했다는 얘기는 이기는 애가 있고 탈락하는 애가 있겠네. 그렇죠? 회사에서 100명의 직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왜? 무한정 뽑을 수가 없어요. 회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우수한 사람. 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럼 100명을 뽑는데 1000명이 온 거야. 그럼 900명은 뭐야? 탈락이지 뭐. 탈락. 시장은 탈락자를 돌봐주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시장 원리가 그래. 시장은 원래 그렇게 살아남는 데야.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응? 약육강식. 시장은 약육강식이야. 사자가 먹이 잡으면 얘는 불쌍하구나. 그래, 너는 다음에 먹을게. 이렇게 합니까? 탈락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탈락자들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은 돌봐주지 않는다고요. 물론 요즘은 이제 ESG 경영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많이 주장하고 있죠. 사회가 우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하여튼 원래 근본적인 시장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탈락자들을 돌봐줘야 되겠죠. 그게 형평성이에요. 이 형평성은요, 분배와 관계 있거든. 여기서 분배라는 거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라는 게 아니야. 그건 공산주의야. 경제적 약자들에게 저소득층들, 이 사람들을 좀 배려해라. 너희 부자들 돈 많이 벌고 있잖아. 그럼 그걸 네가 다 가져가지 말고 좀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좀 골고루 좀 나눠줘.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죠. 공공임대 아파트. 그럼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효율성과 관계 있겠어요? 형평성과 관계 있겠어요?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시험에서 낼 수 있다고요. 역시 여러분 혹시 누진세란 말 들어보셨어요?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죠. 맞아요?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이 돼요.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고소득자들 있잖아. 그 사람도 능력자들이잖아요. 야, 너 능력 좋구나. 너 그러면 세금도 좀 조금만 내고 그 돈 아껴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를 더 발전시켜. 이게 효율성이야. 형평성은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 이 말 나오면 이런 말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형평성은 공공이 더 중요시할까요? 민간이 더 중요시할까요? 이건 공공이 중요시한다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공이 효율성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평성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마찬가지로 민간이 형평성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서 뭐를 더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더 중요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두 개는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형평성이 저해돼요. 많이 뽑고 싶지. 하지만 그건 효율성이 어긋난단 말이야. 형평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런 관계를 보통 우리가 상충관계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어떤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은 없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형평성을 위한 정책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진세 제도는 형평성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 그럼 그 말은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겠구나. 그럼 나중에 효율성에 관련된 제도들이 있거든. 외부 효과라든지 외부 효과 제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형평성은 조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둘이 상충관계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